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외교적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입지가 낮아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잘 파고들면 더 성장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거의 우리가 10위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AS21의 생산 라인을 호주에 생산했다는 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건데 그렇죠.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게 잘 확충되지 않아서 이제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데 우리는 이미 툴롱에다가 K9 전차 생산 공장 옆에다 이제 레드백 공장도 있고 폴란드가 자체 IFV 개발을 포기를 하고 국외 기술 도입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AS21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동 수출에 약간 장벽이 있었어요. 레드백 EX라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상무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고 이제 공중무기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2021년에 이제 KF-21을 런칭하면서 막 설레었고 막 이렇게 빨리 그다음에 온 스케줄 하는 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1년에서 지금 2025년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KF-21은 지금 온 스케줄 잘 오고 있지만 글로벌 방산 마켓 시장에 눈으로 보면 전 라팔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또 뭐가 무섭냐면 F-15EX도 무서워요.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나마 F-15EX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KF-21이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F-15EX가 가격이 F-35보다 저렴한 걸 무기로 많이 하고 아시다시피 그 폭탄 탑재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유, 말도 못해요. 요게 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중전 임무, 그 다음에 지상 공격 임무를 했을 때 그 8톤에서 10톤의 무장량을 한꺼번에 써야 되고 아니면 몇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는 이런 임무들을 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F-15EX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라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F-15EX보다 성능이 부족한 것도 많죠. 왜냐하면 크기도 작고 항속거리도 짧고 무장 탑재하는 것도 작은데 이 적절하고 이미 많이 팔렸다. 그 다음에 수출 규제가 없다. 아, 수출 규제가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KF-21가 엄청 맞붙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게 인도네시아가 라팔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협상력을 높이고 아무래도 우리 거 보람이 안 사면 라팔 살 거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많이 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지난주에 방위사업청에서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의 디자인을 공개를 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팔 같은 경우에는 다 프랑스제인데 미사일은 유럽제. 근데 유럽제란 게 뭐냐면 수출 규제를 받는다. 왜냐면 EU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수출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많고 프랑스야 뭐 프랑스들은 돈 많이 쓰면 언제든 다 파는데 한국이 이제 미사일과 공대공과 공대지 둘 다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수출 승인도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 여기다가 지금 첨단 엔진 개발 계획이 이런 게 현실화되고 실행된다면 더욱더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전 요것들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싶긴 해요. 그 희망적으로 보고 그래도 항공 쪽에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 이제. 그렇죠. 러시아제 왜냐면 예전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 이런 것들이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냉전이 끝나고 우리 서방 측에 준 충격이 엄청났는데 이거 말도 못하죠. 막 호구라 기운 같은 거 파리 에어쇼에서 하고 이런 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시체가 이번에 다 드러났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자기네가 얘기했죠. J-20은 안 팔겠다고. 그리고 팔 물건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J-35를 자기네가 해공항공대에서 이제 J-35를 선택했고 앞으로는 중국 공군도 J-35를 적정 숫자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수출 시장에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J-15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제 전투기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로 하이급과 로우급으로 구별해서 말하면 중국제 하이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수출을 좀 망설이는 게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면 시진핑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만과의 관계라든가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하이급 전투기를 돈 벌자고 수출하는데 많이 제한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이급은 J-35와 J-20 이렇게 J20. 있고 그다음 J20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안 하는데 이게 돈이 모자라면 사실 할 건데 그보다는 수출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연구 예산에서도 지금 6세대 전투기 3개짜리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작 수출용 비행기, 수출용 전투기에 들어갈 비용이나 업그레이드 개발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고 그것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실제 전투기 J10이라든가 FC-1 이런 것들의 업그레이드는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A사 레이더까지 단다고 했는데 이제 F-16이나 이런 서방체들은 뭐 F-16 블록 70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중국제 4세대 전투기가 수출을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걸 신경 못 쓰고 있고 그 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또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J-10C입니다. J-10C는 이제 파키스탄이 뭐 구매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J-10C를 이제 앞으로는 중동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또는 F-16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특히 항공 분야에서 이제 수출 실적을 보면 대부분 파키스탄한테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중국이 이제 극복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이 파키스탄이 또 그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한 게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인력 수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국가들이 용병 전투기 조종사 뭐 이런 거 수입하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에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도 수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이제 수출용 전투기 성능 개량 이런 것들에 지금 좀 막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이용해야 되고 중국이 또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쓸 거예요.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휘청거리는데 아무리 중국이 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 해도 이런 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개발비가 부족하다는 건 결국 수출 경쟁력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FA-50이 있잖아요. 근데 FA-50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요? 이번에 스페인에서 터키 휘루젯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터키 걸요? 트리키에 걸? 예. 그래요? 예. 튀르키예가 아무래도 이제 그 A400M 그 수송기를 구매를 하는데 그 대응 구매 형식으로 스페인이 이제 휘루젯을 구매를 한다 했는데 물론 이게 처음 그 된다 해서 아무래도 FA-50이 먼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휘루젯을 쉽게 이기긴 힘들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첫 고객 얻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럼요. 요 물고 트는 게 요 물꼬를 텄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휘루젯을 우리 FA-50M이 이겼는데 그 터키가 저가 공세를 할 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좀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특파원님이 봤을 때 휘루젯은 어떤 비행기예요? 휘루젯은 FA-50이나 T-5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엔진이 같아요. 엔진이 같다. 엔진이 같다는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고객이 이건 도저히 못 써먹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자체 항공기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고 위협적이다. 종합적인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성 이거는 우리가 T-50B 휘루젯보다 훨씬 낫지만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왜냐하면 걱정됩니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제 L-15는 아니에요? L-1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노후급에 지금 중국이 좀 연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L-15도 UAE에 수출됐을 때 A사 레이더를 달고 그 다음에 초음속 비행 능력도 달고 하는데 쌍발 엔진이거든요. L-15랑 제일 비슷한 게 사실 그 대만의 경국 전투기랑 성능이 이렇게 비슷한데 소형기체에 쌍발 엔진을 달면 이게 각 추력대 중량비라든가 이런 데 손해를 많이 보고 정비도 복잡해지고 이런 건데 그래서 L-15를 추가적으로 개량을 해야지 우리한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나 아직은 그런 소식이 없다. 오케이.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안심을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정익기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KF-21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인도네시아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제 수출의 물꼬가 트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문제랑 같이 이제 병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나라만 찝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나라에 동시에 기술 이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KF20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 해외 고객들한테 기술 이전으로 이제 파견 가거나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복수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는 거 필리핀도 말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 말고도 중동,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한테도 그 우리 KF21 가격대 성능도 좋고, 그 나라가 항공우주 이런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한국과 많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할 수 있고, 다행히 GCAP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GCAP가 뭐 우리 KF21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대가 네, 다르고. 세대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근데 구매하는 입장에선 GCAP를 사면 로우급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하이급에 이렇게 사면. 그렇죠. 이 사업이 늦춰질수록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KF21이 뭐 인도네시아를 제쳐두고서 KF21이 가장 유력한 곳이라고 하면 역시 뭐 중동하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예,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 여러 군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립 서비스만 한 건가요? 걔네가 아니면 진짜 관심이 있나요? 중동 국가 무기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갑자기 결정한다. 네. 그 다음에 결정을 전에 새 나가면 안 된다. 아, 이 중동 국가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네. T50 수출이 중동 국가 대규모 수출 되려다가 실패를 한 게 한국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는 거를 그 왕자님이 아주 화를 내셔가지고 엠바고 세게 걸죠. 그렇죠. 그래서 뭘 팔았는지 언제 팔았는지 돈이 얼마인지도 사실 엠바고를 걸고, 기자 입장에선 그래서 기사 쓰고 싶은데 막 업체에서 막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좀 아쉽긴 해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좀 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거 다시 어떻게 안 되나? 그러니까 좀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UAE가 이제 L15를 샀고 UAE 공군력이 좀 이미 많이 갖춰졌는데, F-35를 원래 UAE가 산다고 했다가 지금 뭐 갑자기 또 붕 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라지 2000 대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라팔이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F-16 블록 60 버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더 쓸 수 있지만 성능적으로 개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전익은 어때요? 미르온이나 뭐 우리 회전익 미르온 일단 있고, 미르온은 굉장히 관심 많이 있다고 제가 현지 업체한테 들었었고요. 미르온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첫 비행한 상륙 공격 헬기, 네. 요 수리온 상륙 공격 헬기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전투 임무에 대한 헬기가 이 단가도 비싸거든요. 이 수송용보다 훨씬 가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전투 헬기에 들어가는 무장이 다 우리 국산 무장이에요. 전투기랑 다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탄약이라든가 미사일 수요까지 합하면 규모가 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급물살을 타다가 이제 재작년, 작년에는 조금 그 이야기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라크에 수출이 됐잖아요. 이라크 수출된 건 군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거의 군용에 가까운 사양, 뭐, 이라크 특수부대들이 있을 네, 수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시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경쟁이 중동 국가의 추가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라이벌인 그 에어버스사 H 뭐 215, 255 헬기, 255 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헬기들이 솔직히 말하면 원조집이잖아요. 그래서 에어버스사 입장에서는 중동은 자기 나아발인데, 그러니까 기술이 좀 괜히 해줬다 네. 이렇게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다 통째로 돈 내고 다 사왔는데 무슨. 플러스 거기다가 그 에어버스가 그냥 우리 시장을 뺏기 위해서 지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정보도 네.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무기를 봐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해상 무기 얘기를 하면 일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요.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유명했지만 이제 이 모든 그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특히 해상 무기 쪽에서는 일본이 강력한 우리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가 사실 수상함 수출 실적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본보다 수상한 수출 시설이 훨씬 많아요. 급유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의 그 프리기트 여러 척. 문제는 이번에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는 떨어졌고 모가미가 지금 최종 후보에 나왔는데, 모가미가 지금 호주 해군의 그 사업으로 이제 최종 선정되면 갑자기 큰 탄력을 받게 되고 아주 위협적이 되는 거죠. 이게 탄력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비교적 개발도상국 이 주 시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모가미급이 호주에 된다, 이건 얘는 첫 번째 수출부터 선진국에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 그 호주 입장에서는 티어 2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에 말했는데 아주 하이급 전투함으로 파는 건 아니고 네. 가성비 입장에서 파는데 문제는 배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무기가 엄청 크고 거기서 수명들이 막 몇 달씩 살고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 이런 MRO 이런 게 중요한데 이 해외에 있는 함정에 대한 MRO를 일본이 잘 할 수 있을까? 요게 대한 의문이 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반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선 선진국이고, 해외에 대한 MRO 이런 것도 훨씬 잘 할 수 있으니까, 로우급이지만, 그래도 유지보수라든가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좋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상함의 특징이 100% 전시 상황이에요. 비행기나 탱크 이거는 전쟁이 뜨지 않았는데 훈련 상황인데 배는 사실상 언제 이제 배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전투 준비 상황이고 가동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동률을 확보하는 게 우리나라 배다. 요걸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우린 떨어졌고 모가미는 올라갔지만 모가미도 지금 독일하고 붙고 있죠. 네, 제가 보기에 독일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주 해군의 주력 함정이 그 메코급이라고 하는 네네. 독일 디자인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실적이 있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 수상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성공한 국가인데 이번에 독일이 쓰는 배들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F127급이라든가 뭐 막 그 인수가 지연되고 독일 조선업도 예전같이 않다는 소리가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잠수함은 어때요? 우리 장보고급 캐나다에 거의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어때요? 장보고 같은 경우에 지금 트리도 총리가 지금 패신하고 난 다음에 정말, 캐나다 정권이 어떻게 갈지 아직 좀 예. 붕 뜬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들어서느냐, 네. 프랑스 총리가 들어서느냐 이런 것도 좀 이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위기에서 이제 프랑스 쪽에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제 선택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캐나다가 한국보다 프랑스가 훨씬 더 가까운 나라인 건 맞아요. 프랑스 쓰는 지방도 있잖아요. 그럼요. 퀘벡이라 그 돈도 많은데. 그리고 그쪽이 영어 쓰는 곳보다 프랑스 쓰는 곳이 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저는 장보고 3 잠수함이 그래도 이제 수출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보고 3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게 3,500톤이 넘는 잠수함을 살 만한 국가가 전 세계 몇 국가가 안 돼요. 이게 3,500톤이면 재래식 잠수함에서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네, 물론 옛날에 그 구소련의 툴로급이 3,000톤급이고 이것들이 작은 나라들 많이 팔린 건 있는데 그거에 툴로급에 대체하는 배들이 다 중소형이었거든요. 2,000톤급 이하.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그 해양 방위산업체들, 조선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가격대 성능이 다 좋은 중형 잠수함 2,000톤급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보고급은 사실 너무 고가 사양인가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장보고 3가 수출이 안 될 거란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안 된 국가들 중에서도 장보고 3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국가가 있고 이런 국가들은 뭐냐? SLBM을 가져야겠다. 근데 그건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을 텐데 다른 무기 파는 것보다 많이 어렵고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 뭐 업체한테 물어봤는데, 야 이걸 팔 수 있대요. 야 그럼 이거 SLBM 저기 뭐 캐니스터까지 이거 해서 다 파는 거냐? 이거 드러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하나 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SLBM 잠수함이 팔리는 걸 못 봤어요. 막 있었나요? 물론 골프급은 팔렸죠. 근데 그 골프급 같은 말고, 그런 거 말고. 막 이게 한꺼번에 뭐 6발 이상 10발까지 적재해서 한꺼번에 이런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요 국가 중에 일부 돈 많은 국가, 그 중에서도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들은 SLBM 잠수함이 장보고 3에 관심이 있으나 요거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좁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리고 이거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방산했으면 미국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MCTR의 경우에는 플랫폼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거리랑 탄도 중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대충 이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라이벌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라이벌이 확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세계 4위고 러시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제 정체가 지금
그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제 무기를 구매하려는 게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사실 우리보다 방산 수출 선진국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은 역사도 오래됐고 금액도 훨씬 많으니까.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방산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수출할 수 없는 무기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수출할 때 그 해당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무기를 만들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만든 거 갖다 쓰면 돼 이런 식인가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규격, 그 표준 견차에까지 개발할 때 어떻게 시험 평가하고 이런 거 다 준수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뢰성이나 이런 데서 한국 무기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요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중국을 이겨내야 된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품질 개선이 많이 될까요, 중국이? 네, 그 품질 개선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돈을 많이 주면 품질이 좋은 거기 그 중국인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싸구려만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발려요. 왜냐? 중국 국내에서는 비싼 거 잘 팔리는데 니네들이 싼 거만 사갔다. 요게 사실 무기 구매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전 굉장히 걱정되는데. 일본은 작년에 방산 그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올랐어요. 뭘 팔았어요, 일본이? 일본은 아직도 사실 일본 내 수요, 그러니까 뭐 대형 이지스함이라든가 아니면 GCAP 차세 전투기, 그 다음에 고속 활공탄, 일본 자국 수요에 맞춘다고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수출 때문에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본이 소부장 강국이잖아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업이라는 거 우리랑 겹치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협적인 건 맞고 다만 이제 수출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게 부족하지만 또 종합 상사의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민수 시장에서 이제 해외 마케팅에 했던 것들이 방산이랑 결합하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몰라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일본 방산 수출은 공여,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들은 중심이지만 대공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수출을 되거나 이제 제값 주고 하는 게 시작되고 있고 앞서 말한 호주의 모가비급 호위함 수출되면 호주 이외에 다른 고객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고 동남아시아에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좀 위협스러운 요소고 그 C2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을 추진했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요구사항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수출이 좌절되고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차세대 수송기를 지금 조인트 벤처로 설계하게 됐어요. 요렇게 좀 엮여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번에 그 저 C2 수송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수출형 모델을 들고 온다면 굉장히 위협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장갑차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본제 장갑차, 일본제 전차 비싸고 이상하다 이런 밀리터리 실패제 할 만한 것들 많잖아요. 뭐 90씩이 옛날에 100억이었을 때 우리 K1 전차 20몇 억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본한테 지금 기회가 되고 있다. 원래 일본 무기제 하면 그 말도 안 되게 비싼 걸로 악명이 높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딴 데도 다 비싸지고 있어요. 사실 K2 전차, 흑표 전차가 지금 이제 100억이 넘어가게 됐으니까 근데 일본은 계속 엔저 아닙니까? 여기서 일본이 만약에 지상 방산 쪽에서 수출형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엔저를 활용한다? 이것도 위협이 될 수 있죠.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 얘기만 했는데 저는 항상 이 나토 카르텔이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같은 나토 국가이지만 신규로 나토에 가입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조금 느슨하지만 기존 나토 국가들은 이 나토 카르텔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그 나토 카르텔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주포 사업에서 이제 RCH-15가 우리 K9A2의 승리를 한 데다가 영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 다음에 챌린저 자 개량도 이제 독일에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독일과 영국이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토에 있는 방위사업체랑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들이 부족한 걸 우리가 공급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모델을 제작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독일이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차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르클레르 전차에다 새로 포탑을 얹거나 아니면 레오파르트 전차에다가 새로 신형 포탑을 얹거나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걔네들 차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는 아무런 누가 말한 거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밑발 깔았는데
정보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흑표전자 자체가 명품입니다. 이게 엔진도 파워팩도 국산화되고 거기다가 흑표 포탑이 싫어 그러면 그 유럽산 포탑을 얹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40%를 우리가 먹는 거죠. 반대로 우리 흑표 전차를 살 때 그 현지 업체들이나 이런 방위 산업이 발달된 국가들한테 할 때는 독일이 이탈리아의 그 레오파드 2 전차를 달듯이 흑표 전차에다가 그 나라들 장비를 넣어줘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야, 장갑도 니네들이 만들고 포탄이라든가 RCWS 요것도 너네들 거 넣어. 아니면 미사일을 거기 너네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을 흑표에 달아줄게. 요런 식의 그 뭐라 해야 되나 프랑켄슈타인 버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와 별개로 좀 더 나눠서 하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그 부품 수출도 저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K방산의 수출이라든가 성과들이 대기업 위주, 그 다음에 체계 기업이라 해서 무기 체계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갔지만 중소기업들, 지금 잘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유명하지 않은 업체들이 부품단이 들어가서 이 전차에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 이 전투기에 들어간 미사일이 한국제야?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글로벌 방산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기 K방산의 뭐 수출 여러 가지 너무 자세히 이거 책에서 나온 거 다 스포일러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책에서 나온 지금 책에서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 K방산의 미래가 위협이 있는 건 많아요. 가령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뭐 많아지니까 야 전차 사야 돼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방위 사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제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아주 술술 잘 익혀요. 그 술술 잘 익힌다는 그만큼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고 얻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만간 요거 이벤트 할 테니까 꼭 기다려 주시고, 이벤트 안 해도 급하다 바로 주문하시면 이게 다 지금 깔려 있죠? 예, 2월 5일에 발매됩니다. 2월 5일에 발매되니까. 아무튼 오늘 특파원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선물도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